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과제로 추진한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가 보험 카드 업계 간 입장을 조율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총 비용이 사상 처음 0%대를 기록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펀드의 등장으로 운용 보수가 낮아지고 국내 주식형 펀드의 성과가 부진한 탓입니다. IBK 기업은행의 투자금융 부문 수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회사인 IBK 투자증권과 협업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킨 덕분입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LG U+와 네이버가 손을 잡고 인공지능 스피커를 선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9월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시킨 금융소비자권익제고자문위원회가 내일 금감원에 그간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자문위가 출범 첫날 우선 추진과제로 내건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는 권고안에서 빠졌습니다. 이 보험료 카드 납부가 확대되면 보험사는 카드사 몫으로 줘야 할 수수료가 증가해 업계 간 갈등이 불보듯 뻔한데 합의만 강요하다 결국 무산된 겁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권익을 넓히는 차원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 확대를 추진했지만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는 지난 9월 최흥식 금감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금융소비자권익제고자문위원회가 우선 추진과제로 삼았던 문제입니다. 그만큼 결과 도출에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간 업계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8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자문위가 금감원장에게 전달하는 권고안에서 이 문제를 빼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그간 잠잠했던 보험과 카드업계 간 갈등만 되살렸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보험료 카드 납부가 허용된 것은 20년이 지났지만 보험업계가 높은 카드 수수료 부담 때문에 보험료를 카드로 받기를 꺼려 실제 혜택을 보는 경우는 적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보험료 가운데 카드 납부 비중은 9.7% 수준이고 이 중 자동차 보험이 있는 손해보험을 빼면 생명보험에서의 비중은 2.2%에 불과합니다. 보험료 카드 납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보험과 카드업계는 수수료율을 두고 서로 상대방 탓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문제는 역시 수수료율이었습니다. 보험업계는 현재 2% 초반대인 수수료율을 1%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며 수수료 부담 탓에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소비자 이익이 늘어나는 방향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드업계는 인하 여력이 최대 0.2에서 0.3%포인트 정도라며 손해를 보면서까지 보험료 카드 납부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버텼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책적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고 흑자와 적자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업계에 합의를 강요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자산 운용업계의 펀드 수수료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펀드의 운용 보수와 판매 보수를 더한 총 비용이 사상 처음으로 0%대를 기록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펀드가 등장하면서 운용 보수가 크게 낮아진 데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성과 부진으로 투자자들이 수수료가 낮은 펀드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주식형 펀드의 운용 보수와 판매 보수를 더한 총 비용은 연 0.92%였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0.13%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총 비용이 1% 아래로 떨어진 건 사상 처음입니다. 10월 기준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운용 보수는 연 0.406%인데 현재는 연 0.3%대로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연 0.65%였던 2010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펀드 운용 보수가 이처럼 감소하는 데에는 로보어드바이저의 등장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에는 운용보수를 아예 받지 않는 로보어드바이저도 출시됐는데 대신자산운용의 대신 로보어드바이저 자산배분 성과보수펀드는 운용보수를 받지 않는 대신 수익의 10%를 성과보수로 받는 펀드입니다. 에셋플러스 알파로보 글로벌 그로스 성과보수펀드도 운용보수 없이 성과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는 상품입니다. 미래에셋 AI 스마트 베타 펀드는 운용보수가 연 0.2%에 불과합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성과 부진도 펀드 수수료를 끌어내리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펀드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비용이라도 줄이기 위해 수수료가 낮은 펀드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펀드는 3주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05%에 불과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자산운용시장 발전 방향에 따라 내년부터는 우체국과 인터넷은행, 농협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과 증권사의 판매 보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한 금융그룹 내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가 각각 조직을 만들어 같은 일을 한다면 자체 성과는 내지 못하면서 비용만 드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이 조직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의 협업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올해 3분기 아시아나항공 일본 노선에 2,100억 원 규모의 매출 채권 유동화 주선에 성공한 IBK 기업은행. 이번 거래를 통해 얻은 수수료 수익은 3분기 비이자 수익을 크게 높였습니다. 기업은행의 올 3분기 말까지 IB 부문에서 거둔 수수료 수익은 379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습니다. 이번 발행은 은행의 자금운용부와 자회사인 IBK투자증권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이뤄낸 겁니다.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은 각각 투자금융 부문에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오랜 시간 영업점의 기업 고객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투자하거나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시설 PF시장 및 매출채권 유동화 시장을 주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코넥스 상장과 크라우드 펀딩을 주관하는 등 중소기업 투자금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앞으로도 자회사 유관부서와의 공조를 통해 우량 중소기업의 경영 승계를 지원하는 엑시트 사모펀드를 확대하고 4차 산업시장의 직간접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처럼 같은 그룹 내 은행과 증권사가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 협업할 경우 내부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외부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내년부터 은행, 증권, 보험 등을 통합해 관리 감독하는 매트릭스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업권별 칸막이를 해소하면서 장벽이 무너지는 금융권 사업 특성을 고려한 처방입니다. 금융업계 전반적으로 금융상품 주기가 짧아지고 환경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만큼 이 같은 은행, 증권, 보험업권 간 협력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말만 하면 척척 명령을 수행해내는 인공지능이 일상생활로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 선정 경쟁이 치열합니다. 오늘 LG U+와 네이버가 함께 AI 스피커를 선보였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물 쏙 빼는 영화 찾아줘. 7번 방의 선물 재밌어? 영화 제목이 아닌 키워드만 말해도 검색을 해주고 영화의 줄거리나 평점 등도 알려줍니다. 홈 IoT에게 나 잔다고 해. 잠자리에 들기 전 AI 스피커에 한마디만 하면 조명이 꺼지고 가습기가 켜지는 등 숙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LGU+가 네이버와 손잡고 내놓은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네이버의 방대한 데이터와 콘텐츠를 활용한 AI 플랫폼에 LGU+의 IPTV 홈 IoT 서비스를 얹었습니다. SK텔레콤과 KT 등 통신사는 물론 대형 가전업체와 포털업체까지 뛰어든 AI 스피커 시장에 LGU+와 네이버까지 합심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이버의 클로바 플랫폼이라는 강점과 U+의 유통력과 설치 AS 역량 두 가지가 늦었지만 더욱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말 1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쟁의 우위는 누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느냐에서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초기 시장에서 사용자가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사용량을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반에 기업들이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해야지만 거기 데이터가 쌓이는 거잖아요.
초반에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다양한 서비스를 서포트해주면서 지난해 7억 2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세계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 규모는 2021년에는 35억 2천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신 3사와 포털업체, 삼성, LG 등 전자업체까지 뛰어든 AI 스피커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주도권을 가져갈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수출 부진과 내수 감소 등 그야말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현대차가 노사 협상마저 장기화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이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현재 이 현대차 임단협의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대차 임단협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사실상 새해까지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고 있는데요. 노사 간에 이렇다 할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노사 갈등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 노사는 이번 주 중반 37차 교섭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극적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 2015년 협상이 12월 30일 타결된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해를 넘긴 사례는 없었는데요. 올해 역대 처음으로 협상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사 모두 연내 타결 의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알지만 일정상 이번 주 교섭에서 잠정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연내 최종 타결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 현대차 노조의 경우 통화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현재 상황이 지지부진하다며 그러나 졸속 합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 동의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뜻을 밝혔습니다. 네, 올해가 이제 며칠 남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네. 2016년에 임단협을 가지고 아직까지 실랑이를 벌이는 게 보기 흉하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노사 간의 입장차가 상당합니다. 우선 임금 인상의 폭을 두고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노조 측에서는요, 15만 4,883원 인상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측에서는 기본급 42,879원 인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임금을 올려달라는 노조, 사정이 어려워 더 이상 올려줄 여력이 없다는 회사, 타협점이 도무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 8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나타냈던 현대차는 2014년 7조 원대, 2015년에는 6조 원대, 지난해에는 5조 원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역시 3조 원대 후반으로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올 들어 10월까지 현대차의 국내 판매량을 살펴보면 65만 193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1%나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13%, 중국은 34.5%나 줄었고요. 결국 수출과 내수 모두 동반부진에 빠지며 현대차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가 회사 사정은 나몰라라 한 채 자신들의 배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또한 노조는 청년 실업률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법정 정년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60세입니다. 노조의 제시안을 사측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노조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사실상 극적 타결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 현대차 노조가 막무가내 생떼를 쓴다, 타파해야 할 적폐 기득권 노조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이제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네, 귀족 노조, 강성 노조의 대명사가 된 현대차 노조. 사실 노조가 사측에 어떤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문제는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현대차 노조의 행태입니다. 비판 여론이 상당한데요. 현대차 노조는 올해로 6년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금 담체 협상이 난항을 겪자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일손을 놓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으로 14만 2천여 대, 3조 1천억 원의 생산 차질을 빚기도 했는데요.
현대차에 따르면 올해 역시 파업으로 인해 1조 원대의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를 넘는 현대차 노조의 생떼쓰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사실상 한국 자동차 산업이 몰락의 길로 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경고를 표하고 있는데요. 대림대 김필수 교수의 말씀 들어보시죠. 그렇지 않아도 국내의 자동차 산업이 여러 가지 악재가 누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연결된다 그러면은 국내 자동차 산업 이 앞길이 좀 험난하다 볼 수가 있고요. 국내에서 지금 자동차 분야에서의 노조의 어떤 이 연쇄 파업에 대한 것들, 특히 연례 행사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고비용 저생산 구조가 지속이 된다면은 결국은 해외 공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나갈 때 요구하는 거지 어려울 때는 십실반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노조의 어떤 이 타협적인 부분들, 또 국내 경제에 끼치는 어떤 영향을 고려를 해서 같이 간다는 이런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의 어떤 경제까지도 주름살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경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영 악화에도 제밥그릇 타령에만 돈 없는 폭주를 보여주고 있다는 현대차 노조, 비판이 상당한 상황인데요. 대내적인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만큼 노조와 사측이 미래 생존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진통을 겪고 있는 현대차 노사 간 임단협과 관련해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신의 모든 금융계좌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원샷 조회 서비스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범금융권 차원에서 추진해온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를 1단계 운영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로 2단계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조합, 대출, 신용카드의 상품명, 개설 날짜, 잔액, 계좌번호 등이 1단계 서비스의 조회 대상 정보입니다. 은행 상호금융의 수시 입출금 계좌, 정기 예적금 계좌, 펀드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제도권 대출의 대출 기간과 종류, 금액과 신용카드 및 발급 일자 등도 한 번에 파악됩니다. 잔액이 50만 원 이하의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은행 계좌는 조회 즉시 이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연중 무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내년 2월에는 모바일 서비스가 추가됩니다. 전기차 D2의 국내 판매 대행을 맡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세미시스코가 내년 상반기까지 D2를 전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D2는 중국 지도우사가 제작한 전기차로 중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연간 3,000대 이상 판매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 자동차입니다. 국내에선 최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인증을 마치고 국가 보조금 자격을 획득해 이달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와 협력해 5대 광역시로 유통망을 넓히고 내년 상반기 중 전국에서 D2를 만나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세미시스코의 목표입니다. 현재 스타필드 고양과 이마트 하남, 죽전점 등에서 예약 판매 중입니다. 세미시스코는 1,500여 개의 정비 네트워크를 보유 중인 국내 최대 자동차 정비회사 마스터 자동차와 협력해 유통망과 인지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순종 세미시스코 사장은 100% 자체 개발한 초소형 전기차부터 고속 전기차까지 라인업을 강화해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중소 중견기업 구조 조정을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8개 은행과 자산관리공사 캠코, 성장금융과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부가 지난 8일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발표한 시장 중심의 상시 구조 조정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 펀드의 목표 조성 규모는 약 1조 원으로 양해각서를 맺은 8개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5천억 원을 내놓고 나머지 5천억 원 이상은 민간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기존 구조조정이 국책은행 중심으로 이뤄진 탓에 기업 부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는 지적이 있어 자본시장의 모험 자본을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 유입시켜 활용키로 한 겁니다. 이렇게 마련된 자금은 우선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회생형 중소 중견기업에 쓰이고 이후 청산형 시장에서 회생 가능한 기업까지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를 위해 캠코의 자본시장과 대상기업을 연결하는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가 신설됩니다.
한편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는 대기업과 기관 전략산업은 앞으로도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을 진행합니다. 경기 악화로 파산하는 사업장이 늘면서 결손 처분된 체납건강보험료가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가입자에게서 걷지 못하고 결손 처분한 체납보험료 금액과 건수는 1,881억 8,400만 원에 36만 1,738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결손 처분 금액은 2012년 598억 7,500만 원, 2013년 533억 9,800만 원, 2014년 652억 5,800만 원, 2015년 790억 6,600만 원으로 거의 매년 증가하다가 2016년에는 1,029억 9,300만 원으로 1,000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2,000억 원대에 육박했습니다. 2012년과 비교해 2017년 결손 처분 금액은 5년간 3.1배로 증가했습니다. 건수로는 무려 8.8배나 늘었습니다. 2017년 결손 처분의 구체적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장 파산 등이 1,210억 9,200만 원, 16,86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만큼 경기 불황으로 문을 닫은 사업장이 많다는 것으로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사업장 파산 등으로 인한 거두지 못한 체납보험료는 더 늘어날 것으로 건보공단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른바 땅콩 해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상고심을 오는 21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선고합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죄에 관한 유무죄 여부로 전합은 당시 이륙을 위해 지상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를 탑승구로 되돌린 17m의 거리를 두고 항공기 항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뉴욕 JFK 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 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업무를 포기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거나 승객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항공기를 돌린 17m의 거리를 항로로 인정하고 항로 변경 혐의와 업무 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고 계류장 내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항로 변경죄를 무죄로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내 폭행 및 업무방해, 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년 반 동안 심리하다 항로 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고 지난달 13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 합의체에 넘겼습니다. 보건당국이 이대 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 중 3명이 세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사망한 신생아 3명이 사망 전 시행한 혈액배양 검사를 살펴본 결과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세균 균종은 20일 이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편리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어 젊은 층이 주로 찾는 편의점 햄버거의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가맹점 상위 5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3종 14개 제품에 대해 안정성과 품질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습니다. 이디야 커피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유가 증권시장 상장과 로스팅 공장 건립을 추진합니다. 이디야는 10일 미래세대우와 대표 주관사 계약을 체결하고 상장 추진을 공식화하며 경기도 평택의 로스팅 공장 건립을 위해 13,200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취업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자리 관련 사교육비 물가가 올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성인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비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03.04로 1년 전보다 4.2% 올라 2015년 9월 4.4%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오늘 서울에 올겨울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중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도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로 계속해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단 내일은 충청도와 호남, 제주도로 새벽 한때 눈 또는 비가 오겠고요. 양은 대체로 1에서 3cm 정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아직 눈이 녹지도 않았는데 다시 강한 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모레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 빙판길을 이루는 곳이 많으니까요. 보행 및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호흡기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국외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오전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고 충청도는 새벽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7도, 춘천 영하 9도까지 내려가 강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가 여전히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도는 새벽까지 눈 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광주 영하 1도에서 3도, 대구 영하 2도에서 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 서해와 동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차츰 풀리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또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CN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